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나무에서 2차 실기 서술형 7강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할 내용은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뭐 외과 수술이라든지 농약 파트, 토양 파트인데 외과 수술 파트는 항상 나오고 토양 파트도 항상 나옵니다. 토양 같은 경우에는 뭐 토양의 산도라든지 아니면은 토양 단면 구조 이런 부분들 나오고,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뿌리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그냥 보호수 실제 수간 외과 수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렇게 두셔야 되고, 농약 같은 경우도 나왔어요. 농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농약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개통 묻는 문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무슨 농약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농약 희석 문제도 나왔었고요. 세 가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목 외과 수술입니다. 수목 외과 수술인데, 수목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왔거든요. 1회부터 4회까지. 그래서 총 3가지 이식 방법이 있는데, 수피 이식, 뿌리 외과 수술, 그리고 수간 외과 수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수피 이식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시고,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상처 부위를 청소합니다. 당연하고. 두 번째, 상처가 난데 위아래 한 2cm가량 살아있는 수피를 제거시켜요. 일단 쭉 둘러서 제거시킨다 보시면 돼요. 제거시키고, 3번, 비슷한 두께 수피를 이식합니다. 수피를 이식하고, 그 이식하는 거는 이제 5cm 길이로 잘라서 연속적으로 밀착하고, 그리고 부착한 후에는 작은 못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마지막, 이식이 끝나면 젖은 천과 비닐로 덮고 건조하지 않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수피 이식이고요. 다음 뿌리 외과 수술입니다. 뿌리 외과 수술, 처음에 흙을 파야겠죠. 당연히 흙을 파고 뿌리 절단 및 박피를 합니다. 이게 죽어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살아있는 뿌리 같은 경우에는 환상 모양이나 띠 모양으로 박피를 해서 세균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세 번째, 밝은 촉진제를 처리합니다. 밝은 촉진제는 뭘 쓰냐? 이 순서를 묻는 문제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세세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밝은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산 칼슘을 씁니다. 질산 칼슘을 1000배에서 2000배 희석하여 살포해서 사용하고요. 다음, 토양 소독 및 개량합니다. 살균으로는 지오판 수화제, 살충으로는 보라톤 등을 사용합니다. 대매우기, 다음 대매우기 5번째. 흙을 덮어주는 두께는 가급적 20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매우기 하면서 이제 지제부보다 더 높게 흙을 쌓게 되면은 무슨 피해가 발생하죠? 복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죠. 복토에 의한 피해는 뭐 10년 후에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매우기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상부 처리해주고 끝납니다. 이게 1번부터 6번이고요.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수간 외과 수술입니다. 수간 외과 수술. 좀 외과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쇠약지와 이제 고사지를 절단하는 거예요. 쇠약지와 고사지 절단. 쇠약지가 고사지 절단함으로 그러니까 밑바탕 정리해준다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 부패부를 제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부패부는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진짜 부패부만 제거하라는 거예요. 부패부만 제거하고, 이게 수목의 방어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갈색 부분이에요. 우리 그 코디트 법칙 알죠? 코디트 법칙에 의해서 이제 부패균을 막잖아요. 그 막는 그 부분이 갈색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색 부분까지 긁어버리면 또 상처가 나 상태가 되겠죠. 그럼 또 부패균이 들어가고 또 부패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갈색 부분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패된 부분만 제거를 하고, 다음은 살균 처리해줍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번에 1회차에 나왔던 문제예요. 살균하고 살충하고 방부 순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살균 한 다음에 살충한 다음에 방부 처리 들어갑니다. 자, 살균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70% 이상 에틸 알코올로 처리해요. 70% 이상 에틸 알코올. 살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페니트로티온 유제, 다이아지논 유제. 페니트로티온은 1000배, 다이아지논은 800배. 혼합하여 분무기로 살포합니다. 방부 처리. 방부 처리는 보통 구리나 크롬을 사용해요. 다음 공동 처리입니다.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패버 제거하고 살균, 살충, 방부 처리까지 했어요. 안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겠죠. 그 텅텅 비어있는 곳에 이 우레탄 폼을 쏩니다. 뭐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레탄 폼을 쏘게 되면 부풀어요. 굉장히 많이. 부푼데 굉장히 강도도 강하고 접착력도 강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합니다. 사실. 어쨌든 우레탄 폼을 쏜 후에 터지지 않도록 랩으로 감싸줍니다. 랩으로 감싸주고 고무밴드로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해주는데 침투 방지를 위하여 수지를 이용해 방수 처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트 처리를 해주고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매트 처리를 실시한다. 이 방수 처리랑 매트 처리는 이게 뭐 비나 이제 눈이나 이런 게 잘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칠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 처리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인공수피를 이제 하는데, 인공수피는 실리콘과 코르크 가루를 1대4로 고르게 반죽하고, 완성된 반죽으로 덮고, 형성층 녹출을 위해 원래 목줄보다 약 5mm 낮게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외과수술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남겨놔요,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남겨놓죠, 이렇게. 쭉 남겨놓죠. 좀 남겨놓는 이유가 이제 형성층을 살아있게 함으로써 형성층에서 유압 조직이 나오겠죠. 유압 조직이.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감싸겠죠. 이렇게. 이게 마지막 저희 이제 외과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를 감싸게 되면은 뭐 부패균이라든지 이런 게 덜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수지 처리를 해줍니다. 수지로 사이사이 틈을 메꿔주는데 실리콘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틈을 다 마지막에 메꿔주는 거예요. 봅시다. 자, 수목 외과 수술인데요. 수목 외과 수술 파트에서 코디트 법칙 파트입니다. 코디트 법칙. 코디트 법칙 다 아실 거예요. 1차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수목 보호의 구획화라는 이론으로 근대 수목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샤이고 박사가 발표한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서술형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문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기억하냐? 첫 번째 이거 기억해 가세요. 수목부의 구획화 기억해 가시고요. 샤이고 박사 기억해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어서 쓰실 거예요. 이걸 다 외우셔도 좋아요. 당연히 다 외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키워드로 해서 가져가시면은 이걸 아예 못 쓰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코이트 법칙 뭐였지? 아, 배경 중에서 수목부의 구획화라고 했구나. 아, 맞아. 이름은 그랬고. 샤이고 박사밖에 기억 안 나는데? 샤이고 박사는 누구였지? 수목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샤이고 박사라고 써도 되고요, 사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목관리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배경이고요. 다음 특징. 소제목도 중요해요, 소제목도. 자,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 나, 다 하고 이제 쭉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다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나와요. 이 사실 모든 공부를 하실 때 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제목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어떤 공부법에는 목차를 먼저 훑어보라는 공부법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공부법이고 유명한 공부법인데 목차를 먼저 보라는 그런 공부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소제목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체계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특징이죠. 특징. 배경 나왔고 이제 특징 나옵니다. 코이트 법칙이 이제 뭔가 나오는 거고 코이트 법칙 나무가 서로 다른 4개의 경계를 구축하여 4개의 경계 상처 부위를 상하 좌우 안팎으로 둘러쌈으로써 건강한 조직에서 격리시킨다. 한마디로 막는다는 거죠. 부패균을.
이 경계는 월 1에서 4로 불리운다. 여긴 다 아시죠? 1차 하신 분들은 월 1에서 4까지 있고 4가 가장 강력한 방어층이고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강한 겁니다. 4로 가면 강하고 여기로 가면 약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확산 방지. 4는 그렇고요. 3 같은 경우에는 방사 조직. 방사로 막아주고 두 번째 월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테에서 막아줍니다. 나이테에서 막아주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막아주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그러니까 심재에서 어떻게 보면 변재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재에서 변재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 월2 마지막 월1 이건 도관 및 가도관 세포죠. 이제 수직으로 상하 방향으로 확산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제일 약하고, 이거 막는 법은 어떻게 막냐면은 뭐 이런 걸로 막아요. 정추체, 검, 페놀물질 등으로 도관 및 가도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결론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결론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는 여러 상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발생하는 부우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나무는 분명 일찍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무는 4가지의 효과적인 방어기작을 개발함으로써 수천 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결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뭐 가나다가 있다고 하면은 다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가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다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 때문에 다 내용이 틀렸을 수는 없어요. 가나 내용이 맞다면 다 내용이 틀릴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몇 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서술형에서 이 결론을 몇 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결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막 결론을 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앞에 뭐 문단들을 보셔도 되니까 결론은 꼭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 다음 농약 관련입니다. 이제 농약 관련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농약은 거의 맨 처음부터는 이제 잘 안 나오다가 희석하는 문제 이 정도만 나오다가 이제 어디에 속하냐 농약이, 뭐 유효 성분이 뭐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자, 한번 농약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약인데 이건 그냥 한 번씩만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외워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농약 조제법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배액 조제법, 퍼센트 조제법, ppm 조제법이 있는데 다 문제 주어져요. 이렇게 ppm 조제법은 ppm이 주어지고, 퍼센트의 조제법은 퍼센트가 주어지고, 배액 조제법은 몇 배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줬을 때 이 중에 이제 하나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배액 조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소요 농약약을 구하는데 밀리그램 단위고요. 밀리리터 단위고, 단위 면적당 소요 살포 액량, 그리고 희석 배수분의 다유 면적당 소요 살포 액량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조제 방법입니다. 자, 퍼센트의 조제 방법은 소요 농약약은 자, 유효 성분 농도 퍼센테이지 곱하기 비중 분해, 농약 유효 성분 농도 곱하기 비중 분해, 추정 농도 곱하기 단위 면적당 소요 살포 액량, 이 퍼센트의 조제법입니다. 다음, 이거는 또 물 소요량도 있어요. 물 소요량. 물 소요량은 농약량 곱하기 희석액 농도 분해 농약 유효 성분 마이너스 1 한 거 곱하기 1000분의 농약의 비중.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말로 설명드려도 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거는 달달달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ppm 조제법 소요 농약량은 자, 농약의 농도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0 분의 추정 농도 ppm 곱하기 소요 살포 액량 곱하기 비중입니다. 외우 가셔서 이 과정을 한번 식을 적어주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PLS라고 있습니다. PLS. 요건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PLS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인데, 뜻은 이러합니다. 뜻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 허용 기준을 0.01mg per kg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한테 이미 등록된 거, 그러니까 한국에 등록된 농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약들 있잖아요. 이제 등록이 안 된 애들, 특히 잔류 허용 기준이 등록이 안 된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잔류 허용 기준이 왜 없냐면은 이제 그만큼 독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독성이 약해서 이 잔류 허용 기준이 허용 기준이 없을 정도로 독성이 약하다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잔류 허용 기준을 그냥 다 넣는 거예요. 0.01mg per kg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요. 이걸 PLS라고 하고.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저항성, 농약 제조 주의점과 농약 제조 시 주의점과 혼합 순서. 약제 혼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셔도 좋은 부분인데, 대부분의 약자는 이제 알칼리에서 분해되거나 약해를 유발합니다. 그럼 뭐랑 합치면 안 되겠어요? 자, 약제 자체가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있어요. 알칼리성 약제라고 불리우고,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시를 볼게요. 뭔지. 자, 알칼리성 약제 보르도 혼합액 있고요. 결정 석회 항합제, 농용비누, 석회 함유 약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알칼리성 약제라서 이런 애들하고는 혼합하는 거를 조금 피해야겠죠. 이 석회 함유 약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비산석회, 카세인석회, 수석회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름에 석회자 들어간 애들은 알칼리성 약제예요. 여기서 뭐 다른 거 보르도 혼합액이나 이제 녹용비누 정도가 이제 알칼리성이 아닌 거네. 알칼리성인데 석회가 안 들어간 그런 특이한 이름이네요. 세 번째, 알칼리성 약제와 혼합해야 할 경우 사용 직전에 조제하여 즉시 살포합니다. 꼭 근데 알칼리성 약제랑 혼합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유기인계를 쓰다가 유기인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약제를 주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한 번에 섞어서 가는데 한 번에 섞어서 가면은 훨씬 많이 줄어드니까 인건비나 이런 장비대라든지 이런 거 다 줄어드니까. 근데 굳이 꼭 혼합하면 안 되는데 굳이 꼭 혼합해야 할 경우에는 직전에 바로 살포해서 조제해서 이제 즉시 살포하라는 말입니다. 알칼리성 약제와 혼용을 피해야 할 약제. 유기인계. 저희가 많이 쓰는 거죠, 유기인계. 뭐 파라치온이나 다이아지논 이런 것도 이제 유기인계인데, 다음 유기염소계. 유기염소 많이 쓰이죠. 유기유황균제, 그리고 카바마이트계. 요 정도가 이제 알칼리성 약제와 혼용을 피해야 할 약제입니다. 자, 혼용을 하신다면은 두 종만 혼용을 권장드리고요. 두 종만. 그리고 약제 혼합 시 하나 먼저 완전히 녹인 후 다음 약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미량 요소 비료와 혼용하지 않고 조제한 살포액은 당일에 살포합니다. 살포는 가장 좋죠, 당일에. 당일날 만들어서 당일날 쓰면 가장 좋고, 미량 요소 비료는 혼용하지 않는다. 일단 농약을 사용할 때 미량 요소 비료는 혼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종만 혼용 가능해요? 두 종만 혼용 가능하고, 특이한 점, 유제와 수화제는 가급적 혼용하지 않습니다. 유제와 수화제는 가급적 혼용하지 않고, 자, 제형별로 어떻게 조제하는지 한번 볼게요. 수화제나 액상수화제, 그러니까 수화제 들어간 애들은 약제를 조금 넣고 물을 조금 넣은 다음에 나머지 물을 다 부어버려요. 다시 한번, 약제를 조금 넣고 이제 물을 조금 넣어서 좀 만든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에 부어서 다 그냥 조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유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대1로 조절을 해줘요.
우리 정해진 약재 양이 있죠. 규정량. 규정량만큼 약재를 넣고, 규정량 약재 뭐 50ml 넣었다고 하면은, 물도 똑같이 50ml 넣고 다 섞어줍니다.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전착제 넣을 때도 동일합니다. 전착제 넣을 때도 동일하고요. 액체 수용제는 물에 잘 녹음으로 이제 완전히 녹여서 투명액이 될 정도로 조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농약이 뭐 분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감히 포기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마지막에 이걸 남겨있다가 외웠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걸 다 외우는데. 농약의 분류도 외워야 되고, 이제 농약 기작에 따른 분류도 있거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외웠어요. 근데, 정 외우기 힘들다. 제가 외우는 법까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참고를 한번 해주실 분들은 이 영상 멈추고 외우시면 됩니다. 영상 멈추고 언제든 외워주시면 되시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넘어가셨다가 마지막에 외우셔도 되시고요. 이 문제 나와서 그래요.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다음 넘어갈게요. 물론 제초제까지 있고요. 제초제까지 쭉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죠. 당연히. 자, 다음 토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토양은 먼저 산도 측정 부분이 있어요. 산도 측정 부분. 꽤 많이 나오는데 2번인가 3번인가 이제 나왔는데 1회부터 4회 중에서 2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자, 산도 측정기 다 이거 주었습니다. DH5. pH 측정기 DH5 다 이거 주어졌고, 이거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이 리트머스 종이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DH5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일단 토양 자체를 약간 습하게 해줘야 됩니다. 산도를 측정하려면은. 다시 한번 산도를 측정하려면은, 토양 자체를 약간 습하게 해줘야 됩니다. 한 70% 정도. 그러니까 물을 약간 부어주면 되시고요. 다음, DH5 기계를 수직으로 설치합니다. 수직으로 꽂아야 돼요. 수직으로 그냥 꽂으면 돼요. 그게 그냥 꽂으면 되고, 자, 위에 pH인 3.5에서 8 사이 값이 있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위쪽 여기가 3.5고 여기가 8이에요. 이제 여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 값을 이제 이 단위에 맞게 읽어주시면 되시고, 이 아래 숫자도 있어요. 아래 숫자도 이렇게 있는데, 아래 숫자가 뭐냐면은, 그렇죠, 수분 측량. 아래는 수분을 측량하는 겁니다. 이 수분 측량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요 버튼. 요 흰색 버튼 누르시면은, 산도 측정하는 걸로 나왔다가, 수분 측정하는 걸로도 나왔다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수분 측정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다음 이제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토양 산도 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제, 아마 초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리트머스 종인데, 신기합니다. 이것도 좀 신기한 종인데, 잠시만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리트머스 종인데, 이 흙을 물 속에 넣습니다. 흙을 물 속에 넣고, 그럼 흙에 있는 뭐 성분들이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 상태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색이 변해요. 색이 변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색이 여기에 가깝다. 그러면 여기가 6이었죠. 그럼 pH가 6인 겁니다. pH가 6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빨간색을 띈다 하면 1, 2, 3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토양 단면 구조와 토색입니다. 토양 단면 구조는 지금까지 이제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고, 토양 단면 구조. 자, 먼저 봅시다. 여기 A층, A1층 부식층이라고 하고, A2층 이제 용탈층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금 흑색이에요, 흑색. 그쵸? 이게 나눠진 게. 이 위로 다 흑색이잖아요. 약간 여기보다 더 진하잖아요.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기물이 많아서. 유기물이 많고, 이제 부식이 많아서.
유기밀이 많고 부식이 많으면 검정색 토양을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다음 B층. B층은 당연히 용탈층 밑에 있으니까 집적층이겠죠, 집적층. 근데 어디까지 집적층으로 봐야 되냐인데, 보시면 이렇게 모재가 좀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밑에 층이 모재층이잖아요. 모재가 이 튀어나온 층 바로 위로 해서 이렇게 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적층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아예 합쳐져 있죠, 지금 이렇게. 이건 모함층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층은 말씀드렸고, B층 같은 경우에는 용탈된 원소가 집적되는 층입니다. 그래서 집적층이라고 하고, C층 봅시다. C층은 이제 모재층인데, 토양 모재층으로 모함이 분쇄된 약간의 모재가 보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R층, 모함 그대로의 층입니다. 다음은 토색입니다. 토색. 원세를 색체계를 따른 건데, 토색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게,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색상, 그리고 위아래로 있는 게 명도,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채도입니다. 첫 번째 이 외곽에 보시는 색상 먼저 보시면은, 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5개의 색상이 있고, 그 5개를 사이에 또 하나씩 있어가지고 10개 색상으로 이제 구분한다고 해요.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하고, 각 색상은 다시 2.5의 배수로 2.5, 5, 7.5, 10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까지 명도. 검은색을 명도 0이라고 하고요. 흰색을 명도 10으로 하여 11단계로 구분합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입니다. 0부터 10이니까 총 11단계 맞죠? 11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토양의 명도는 2에서 8까지 7단계로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예 검정색이에요. 우리가 토양 중에서 아예 검정색은 없어요. 아예 검정색은. 찐검은 없고 약간 어둑어둑한 이제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부터 이제 재는 겁니다. 아예 흰색도 없고요. 자, 채도. 채도는 회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 2, 3, 4, 6, 8까지 6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토양색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 부분. 자, 색에 대해서입니다. 유기물 함량 많을수록 흑색됩니다. 어두워진다고 했고, 철과 망간이 산화 상태일 때는 무슨 상태예요? 철과 망간이 산화 상태일 때. 그쵸. 산화 상태일 때는 붉은색을 띱니다. 하지만 환원 상태일 때는 회청색, 녹색을 띠게 됩니다. 부식은 검은색을 띠고, 염류는 흰색을 띠고, 그리고 화산에는 마지막에 회색을 띱니다. 다음 토양의 이제 계산식과 촉감법인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이제 강의 마칠 건데요. 자, 계산식 한번 보겠습니다. 공극률. 공극률은 1 진밀도분의 가밀도다. 자, 진밀도는 입자밀도이고, 가밀도는 용적밀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보통 입자밀도는 한 2.6 정도 되고, 용적밀도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한 뭐 1.3.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중량 수분함량. 중량 수분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량 수분함량 같은 경우에는 건조 토양의 무게분의 토양 수분의 무게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되시고, 용적 밀도분의 용적 수분함량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고, 자, 용적 수분함량 퍼센테이지 다시 전체 토양 용적분의 수분의 용적. 용적의 수분함량이다 보니까 토양이 용적 나오고 수분의 용적 나오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시고, 자, 중량 수분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 하면 또 용적 수분함량 나옵니다. 수분함량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 알아가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촉감법이 있어요. 촉감법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촉감법.
촉감본 딱 봐도 만지는 거죠. 만지는 거. 만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토양으로 리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리본의 길이로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는 그래서 리본의 길이 0cm, 2.5cm보다 낮을 때 2.5에서 5cm일 때 5cm 이상일 때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나뉘겠어요. 그 촉감으로 촉감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컨셉 토양학 부분에서 가져왔어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리는 소리가 들리고 모래처럼 껄끄러운 느낌이 강한 거 하나랑 밀가루 같이 완전 부드러운 거 하나랑 그리고 그 중간 이것도 아니고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갈리는 소리 들리지 않는 거 중간인 거죠. 자, 이거 세 개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시죠. 갈리는 소리 들고 모래처럼 껄끄러운 거 사자 들어갑니다. 사. 아이고. 사자가 들어갑니다. 사자가 들어가고 자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느낌은 뭐가 들어가요? 미사 들어갑니다. 미사. 그럼 보통인 거는 양토 들어갑니다. 양토. 양자. 네, 그냥 보통인 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0cm 토양이 뭉쳐지지 않고 떨어지는 거 사토. 사토는 이제 모래로만 이루어진 걸로써 토양이 뭉쳐지지가 않죠. 토양이 뭉쳐지지가 않고 이제 점착력이 없으니까 뭉쳐지지가 않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질사토. 사토인데 조금 더 이제 점착력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 모양을 형성을 한대요. 하지만 리본은 못 만든다. 자, 2.5cm 미만부터는 이제 사양토가 나옵니다. 사양토. 이거를 양토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2.5 미만은 이제 양토 구간입니다. 양토 구간. 그래서 양토에 사자가 붙으면은 사양토면은 여기 부분 맨 위. 그 다음에 양토인데 미사자가 붙으면 미사질 양토는 또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마지막 보통은 양토. 그냥 양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밑에는 이제 2.5에서 5cm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식양토입니다. 식양토. 여기는 식양토인데 또 갈리는 소리 모래처럼 껄끄러운 느낌. 사질 식양토. 네.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밀가루는 미사 들어간다고 했죠? 미사질 식양토. 다음에 보통인 거 그냥 식양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5cm 이상인 거 보세요. 또 똑같아요. 갈리는 소리, 모래 껄끄러운 느낌, 사질, 식토. 식토는 이거는 식토로 들고 가시면 되겠네요. 식토. 자, 식토인데 미사질 식토, 그냥 식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이제 사자가 들어가면 모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갈리는 소리가 들리고 껄끄러운 느낌이 나고 미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양 리본 길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마지막이어가지고 좀 정신없이 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없이 왔고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기 농약 부분 있죠, 농약 부분. 이 농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멈춰 두시고 한번 확인을 쭉 외우셔도 되시고 아니면 제가 여기 적어 놨으니까 이대로 자기만의 또 방법으로 해서 요약을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뵐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